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격적인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 기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예,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12대 5 더불어민주당의 참패입니다. 그나마 오늘 아침에 새벽도 아니라 아침에 경기도를 가져감으로써 최악의 완패는 면했는데요. 앞으로 그 전국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그 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그 후.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압승과 민주당의 완패로 끝이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그 지방 권력도 이제 교체가 됐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의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수 기자님. 예,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거든요. 그 사전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9%, 4년 전 대선이나 총선과는 물론이고 4년 전의 지방선거와 비교하더라도 한 10%포인트가 낮은 건데요. 네. 왜 이렇게 낮았냐? 이거는 결국 민주당에 실망한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의 투표장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고요. 그럼 왜 그 민주당 지지층이 투표장을 찾지 않았을까? 결국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 시즌2가 되면서 대선 이후에 좀 달라지고, 그러니까 대선은 대선대로 졌으면 그대로 끝내고 이제 야당으로서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하는 점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갖고 준비를 했으면은 저는 좀 더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오고 또 대선 당시 당대표였던 송영길 당대표는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그 대선 연장전 비슷하게 되면서 너무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지지층의 실망, 그런 것들이 결국은 민주당의 참패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당선인이 됐죠. 송영길 전 대표 등이 만약에 명분 있는 선택을 했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총괄선대위원장 정도로 그 지방선거에 참여를 한다든가, 네. 송영길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출마하지 않고 지원 유세 같은 걸 한다든가, 이렇게 좀 명분 있는 선택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게 사실 민생과는 무관하죠. 검수완 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쪽에만 매달렸고,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 성범죄 이런 부분도 드러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지도부 간의 갈등 이런 것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승인과 패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역시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 시즌2, 대선에서도 심판을 받았는데 또 아무런 반성 없이 또 그 비슷한 장면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을 또 국민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최대 이변하면 역시 경기지사 선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출구조사 발표도 그렇고 개표 내내 김은혜 후보가 앞서면서 접전을 펼쳤습니다. 때문에 새벽에 유력 마크가 또 달리기도 했었는데 또 다시 떼어지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개표율 90%를 넘어서면서 새벽 5시 반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0.15%포인트 차 초초초 접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선 그 강용석 후보가 좀 단일화를 했더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글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로 저는 보고요. 왜 그러냐면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강용석 후보가 요구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데 정당 빼고 이름만 넣고 여론조사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조건을 과연 다 받아들이고서 단일화를 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굉장히 강성이고 약간은 좀 극단적인 성향, 이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히려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김은혜 후보를 김은혜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네. 강용석 후보를 이렇게 포용했다는 점에서 중도층이 오히려 고개를 갸웃하는 측면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른표도 있을 이른표가 거죠. 있었을 네. 거라는 거죠. 그럼 그걸 계산해 볼 때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뭐 0.15%라는 그 아주 근소한 표차로 졌다고 해서 강영석 후보가 가져간 뭐 5만 표 이상을 가져왔으면 충분히 이긴다는 건 네. 결과론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이고 오히려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오히려 강영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와 무관하게 승부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승패를 네. 가른 요인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른바 윤석열 그 당선인의 대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풍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극복 못한 거는 마지막 순간에 드러난 그 재산 축소 신고.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민주당의 논리가 먹혔던 거죠. 이번에 김은희 후보가 당선돼도요, 저거 당선 무효됩니다라는 거. 근데 실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재판까지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꽤 먹혔다. 그래서 막판에 그 재산 축소 신고만 드러나지 않았어도 저는 김은혜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뭐 저도 직접적인 요인을 하나 들라고 하면은 단일화 실패보다는 그 재산 축소 네. 신고가 좀 더 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선거 전날 그 김동연 캠프의 이제 핵심 관계자와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전망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전 투표 직전,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중앙당에서 내려온 여론조사에 보면은 자기들이 조금 미세하게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 재산 축소, 선관위가 재산 축소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걸 다 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그게 한 2, 3일 정도 전국적으로 모든 신문 방송에서 언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막판에 분위기가 조금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래갖고 자기들이 작지만 좀 이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결과는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막판에 그 재산 축소 신고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좀 더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김은혜 의원은 사실은 초선 의원이고 또 행정 경험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분신이다. 대변했고 분신이다. 그쪽에 있던 미션을 갖고서 이렇게 출마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윤석열 분신이 선거에 나와서 거두는 그런 어떤 선거 승리의 어떤 한계가 이번에 드러난 거 아닌가. 이 점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눈여겨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즉 이번 어쨌든 지방선거를 압승을 거뒀지만은 이게 윤석열 정부가 잘해갖고서 거둔 그런 압승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고, 또 윤석열 정부에는 윤석열의 분신이라고 했던 김은혜 그 후보가 떨어질 만큼 윤석열 정부에도 책임 있는 국정운영 하라라는 그런 어떤 견제와 격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담겨 있다. 이 점을 윤석열 정부가 좀 잘 보고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판에 나왔던 재산 축소 문제가 공통적으로 또 그 네. 요인으로 꼽아 주셨네요. 또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앙선관위에서 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 그렇게 또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50.9%로 역대 그 8번의 지방선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길 거라는 그 예측이 많았는데 굉장히 이제 의외로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 충격적인 투표율, 저조한 투표율, 그 특히나 광주가 전국 최저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본투표 참여가 이렇게 낮았던 이유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들어볼까요? 일단 뭐 그 민주당 지지층, 특히 광주가 37%, 39%밖에 안 나왔다는 거는 광주가 어쨌든 민주당의 가장 핵심 지지 기반인데 네. 그만큼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핵심 지지층에서 저거 지난 대선 때는 워낙 윤석열 이제 후보가 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도 결집해갖고 이재명 후보를 밀었던 건데, 그 뒤에도 민주당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또 그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후보는 또 이번 선거에 명분 없이 나오고 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실망감들이 낮은 투표로 비교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10%포인트가량 투표율이 낮아졌는데 그게 꼭 민주당 지지자들만 투표에 참여한 건 불참한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네. 보수 유권자들의 상당수도 투표에 불참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장에 안 갔지만은 보수 유권자층도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거를 지금 우리가 화끈하게 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에는 조금 좀 덜 그런 열기가 덜하지 않았나. 그게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그 지지도 보면은 54% 나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과거보다는 높아진 거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초반엔 다 70% 넘고 옛날 YS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88%까지 나오고 막 그랬던 네. 거거든요. 그게 보면 굉장히 낮다. 이런 어떤 현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은 것도 투표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봅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엔 기본적으로 4년 전에 그 60.2%라는 게 높은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원래 그 지금 이제 8회까지 치렀는데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 지방선거 투표율이라는 게 뭐 50에서 5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한 번은 이제 뭐 50%안 된 경우도 있었죠. 네. 그 정도니까 뭐 이 50.9%라는 게 뭐 이렇게 아주 낮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광주만 낮은 게 아니고 대구도 낮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거기는 경선 자체가 본선하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경선 끝나고 나면 벌써 뭐 누구 당선됐다 뭐 다 이렇게 그 얘기가 도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본투표에 나갈 이유를 별로 못 찾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왜 특히 광주가 낮은가 하는 네. 부분은 저는 이번에 이제 그 호남 유권자들 이쪽이 좀 무력감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선에서 졌는데 그 후에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전혀 뭐 또다시 찍어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뭐 하는 그런 무력감. 그리고 뭐 대선 졌으면 됐지. 뭐 이제 이번 지방선거까지 또 그렇게 굳이 내가 가서 찍어줘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것들이 겹쳐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전국으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당장은 패배한 민주당 상황이 좀 복잡해 보입니다. 오늘 당 비대위가 비공개 회의 이후에 지도부 총사퇴를 선언했고요. 참패 책임을 놓고 친문 그리고 친명계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민주당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이재명 책임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뭐 아주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제가 쭉 읽어봤는데 네. 거의 뭐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 왜 이렇게 상자 기사 쓰지 않습니까? 네. 뭐 거의 그 수준으로 그래서 아 이낙연 정치부 기자가 부활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원인 진단부터 뭐 처방까지 이렇게 쫙 써놨던데. 뭐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옳은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권 주자다 뭐 이렇게 평가받는 뭐 홍영표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다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써서 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책임론에 대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친 이재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은 반격을 좀 자제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그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이런 그 논쟁이 벌어질 텐데 네. 글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그러면 국회의원 당선인이 전당대회에 안 나올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의 자숙 기간을 거쳐서 이재명 전 후보가 아마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하여튼 앞으로 한 2달 남짓하는 이 기간 동안에 친명과 반명 간에 굉장한 그 공방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이 글쎄요. 아직 뭐 거기까지는 좀 이르지만 만약에 나온다고 할 경우에 이재명 대항마를 반 이재명계에서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네. 뭐 저도 뭐 대체로 동의하는데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진짜 폭풍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친명과 친문 또는 친명과 반명의 갈등이라는 게 이게 쉽게 풀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양쪽은 다 그 대선 패배의 원인부터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했기 때문에 대선에 졌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이렇게 친문이나 이렇게 반명 쪽에서는 후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졌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는 거고 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인천 계양을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 친문 쪽에서는 반대했던 거고 또 근데 저 친명 쪽에서는 빨리 이렇게 나와갖고 이재명 후보가 앞에 나서는 게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음에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거거든요. 정치인은 어쨌든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느냐가 자신의 정치적 자산이 되기 때문에 네. 이 힘은 그 쉽게 당내에서 누구도 이렇게 대적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만약 이재명 후보가 8월 전당대회에 나온다. 내가 당대표 하겠다고 나오는 순간 진짜 당은 거의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듯이 아마 분당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그 심각한 그 갈등 양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저는 이렇게 주목하는 게 이번에 그 광주 투표율이 37%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네. 네. 광주가 이렇게 낮으면요. 호남이 이렇게 낮다라는 얘기는 사실 호남은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에게 선뜻
그 지지를 안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니까 호남이 결집해갖고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밀었었고 또 20대 여자가 또 결집해갖고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밀어갖고 굉장히 근소한 접전이 됐던 건데 호남이 이번에 이렇게 투표에 났다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는데도 이렇게 투표에 났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전반적으로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당의 출현 가능성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주당은 굉장히 그 앞으로 진짜 그 폭풍 속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쇄신을 하려면 어떤 모양새를 갖춰야 할까요? 그러니까 양쪽이 이제 친명이냐 반명이냐 갖고 싸울 게 아니고 대선 패배의 원인들을 좀 서로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합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거든요. 왜 대선에서 졌느냐? 우선 그 이제 내로남불이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같은 게 있고 또 유력 정치인들의 성 비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안희정, 박원순, 그다음 또 저기 부산시장 했던 오거돈 시장 등등. 그럼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단죄를 해야죠. 그럼 이번 박완주 의원의 최근에 그 국회의원의 또 성희롱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박완주 의원은 그냥 출당만 시킬 게 아니고 국회 윤리특위를 그 빨리 진행해 갖고 국회에서 제명을 한다거나 또 그 586 의원들의 이제 기득권화 같은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면은 586 의원들의 기득권화 특권들을 버리는 노력들, 국회의원의 특권들을 버리는 노력들을 양쪽이 같이 해야죠. 예를 들면 특권을 이렇게 축소하고 또 3선 또는 4선 국회의원들은 아예 4선 출마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해갖고 국회의원이 그냥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특권을 가지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 거를 없애거나 하는 그런 그 혁신들을 해나가는 데는 양쪽이 사실 동의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동의해 나가면 이제 활로가 열릴 수 있고 통합의 길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근데 정치라는 게 과연 이렇게 그 올바른 길로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길로 과연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이제 그 지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후보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이제 이재명 의원이 됐는데 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워낙에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련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하더군요. 앞으로 국회의원 이재명의 행보와 또 당내 입지, 그 8월 전당대회가 있는데 당권에 도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그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먼저. 저는 뭐 정치적인 득실을 따진다면 정치적으로는 패배한 거고요. 이재명 후보는. 왜냐하면 본인은 이겼지만은 사실 그 득표율 격차가 한 10% 정도 되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그 지역구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한 10% 가까이 이긴 지역이거든요. 또 2년 전에 총선 때는 송영길 후보가 한 20% 가까이 압승을 거둔 지역이고 즉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네. 거기서 10%를 이겼다라는 거는 대선 후보로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이긴 건 아니고 더군다나 대선 후보가 그 인천에 출마할 정도면은 적어도 인천시장 정도는 견인해 와야지 이재명 출마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가질 수 있는데 인천시장은 또 상당히 큰 격차로 졌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건 맞는데 근데 실리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회의원직을 이제 얻어갖고 국회에 입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원내에서 당을 이렇게 조직할 수 있는 당에서 세력을 넓힐 수 있는 교도부가 마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후보 쪽은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당내 그리고 국회 내에 이재명계를 좀 늘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노력의 하나의 그 일환으로서 8월 전당대회에서 아마 그 가능성은 이제 양쪽 다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현재로서는 네. 출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고 그걸 통해 갖고 훨씬 더 이렇게 당내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측을 좀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내에 네, 있는 의원들이. 최 기자님도 뭐 당권 도전할 거라고 좀 아까 그렇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재명 의원 앞에 놓인 여러 가지의 그 위험 요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검찰과 경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이재명 의원도 그 자신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거 내가 다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인가. 뭐 조금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죠. 네. 그게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므로써 그 도움이 되고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또 그게 상당한 도움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대표가 이런 사법적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 당이 전당적으로 그걸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런 걸 아마 전 노리고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대표에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되고 당선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의원의 최종 목표는 그게 아니고 5년 뒤일 거란 말이죠. 5년 뒤에 또 한 번 대선에 도전하겠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네. 당내에 본인과 견줄 만한 그 대선 후보급들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제압하려면 이재명계를 많이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영선이라는 부담에다가 이재명계가 뭐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전략적으로 뭐 이재명 진영에 가서 뭐 좀 도와주고 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 이걸 확실하게 당내에 이재명계가 다수를 만들어 놓으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이재명 의원의 목표는 거기 있다고 봐요. 네. 그러려면 지금 제가 얘기한 당권 도전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재명계를 그 다수로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굉장히 그 진짜 가열차게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이제 사법적 리스크 이걸 피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이긴 하지만 적어도 본인의 목표는 지금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아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평소의 스타일을 보면 주저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오늘 제가 네. 예, 하나만 좀 덧붙이면은 그렇게 이제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하면은 아마 당선될 겁니다. 1,600만 표를 얻었으니까요. 당선은 될 텐데 당 그렇게 대표가 될 것이다. 예, 전 당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당원들은 당연히 그 지난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은 후보 대신에 누구 대안이 시겠어요. 없다고. 예, 대안이 없.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당심을 얻고 당내 세력은 넓힐 수 있겠습니다만은 꼭 당심을 얻는 게 또 민심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천 기양을에 나옴으로써 또 그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은 야, 이재명 후보가 과연 표의 확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데 대해서 상당한 좀 회의를 갖고서 좀 지켜보는 입장인 국민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네.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좀 더 이렇게 그 넓은 진짜 5년 뒤를 본다면은 저는 그 본인이 좀 더 그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그 당권에 도전하는 거는 너무 지금 눈앞에 어떤 그 이익, 눈앞에 정치적인 어떤 실리를 얻으려고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었고 오히려 민심을 얻는 데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아마 잘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뭐 여러 그 관련 뉴스도 보고 여러 평론가 뭐 네. 패널 분들의 뭐 그 향후 예상도 봤지만 출마 안 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한 그 패널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런 그 정치적 행보를 이재명 의원은 지금까지 별로 이렇게 민심보다는 약간 그 어떤 본인의 시나리오 네. 이거대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평론가들이 봐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네. 틀림없이 민심 얘기를 하셨는데 민심보다는 본인이 원래 계획했던 걸 그냥 밀어붙이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삼선의 중진 의원이 된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후보도 당권과 이제 차기 대권까지 이제 그 입지를 다진 상황이 됐는데 안 후보의 이제 향후 행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향후 당내 권력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일단 안 의원은 정치적 재기에는 성공한 거고요. 다만 이것이 5년 뒤에 그 대선 후보가 되는데 하나의 그 카피트가 깔린 거냐 하면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시밭길이 안 의원에게는 시작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장 가장 유력하게 떠올라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어쨌든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이번 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끈 당대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그 당내에서 역할을 할 거고 그러면 안 의원이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넓히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상당히 견제를 받을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그 정치인 안철수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뭐 안철수 의원의 자산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세력이 없죠. 그런데 자산은 있습니다. 네. 본인의 뭐 출신 지역이라든가 그동안의 정치권 이제 삼선이면 중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은 있는데 그런 만큼 이제 본인이 안철수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당장은 몰게는 내년 6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네. 그것도 만약에 거기서 당권 도전을 한다면 그러면 또 본인이 그 당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보여온 안철수 의원의 행보를 보면 또 거기도 이렇게 이 추진력이 뭐 대단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정말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그 이 국민의힘을 안철수 당으로 만드는데 또 상당한
재앙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요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요인들을 고쳐나가려는 움직임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뭐 86 용태론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개혁 조치들을 얘기했는데 그걸 곧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뭐 그냥 공격을 해버리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오히려 갈등만 노정했고 뭐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저는 어제의 패배는 이미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자 민주당의 예약된 패배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예, 그 2000년 미국 대선에서 플로리다 리카운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깝게 패한 엘고 민주당 후보 2004년에 다시 엘고에게 출마하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근데 엘고가 거절했거든요. 그때 거절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선거란 그 미래를 향해 가야지 과거로 되돌아가서 안 된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딱 그 얘기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왜 민주당이 대표했는가? 자꾸 대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진 거거든요. 미래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대선 시즌2 이재명과 송영길의 패배로 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여야 동향과 향후 전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